2020년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2021년에도 줬습니다. 2025년에도 줬습니다. 그리고 2026년 또 줍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인 3,577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 총 4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뉴스에서는 서민 부담 완화, 빚 없는 추경, 초과세수 활용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행위가 6년 동안 4번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 패턴이 고착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4인 가구 100만 원, 총 14조 3천억 원. 당시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3.9%였습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적금을 깨서 급한 불을 끄잖아요. 2020년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였으니까요. 적금을 깨는 건 아프지만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또 깼습니다. 2025년에 또 깼습니다. 그리고 2026년 또 깹니다. 적금을 한 번 깨는 건 위기 대응입니다. 반복적으로 깨는 건 습관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행동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상조치였던 행동이 반복되면서 원래 이러는 거지라고 느끼게 되는 현상이에요. 마트에서 처음 1+1 행사를 하면 특별하게 느끼지만 매번 하면 원래 이 가격이잖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현금 지급이 습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은 위기 때마다 정부가 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돈을 안 주면 표를 잃을 것이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지급 규모는 점점 커지고 멈추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이 패턴이 보입니다. 2020년 14.3조, 2025년 1차, 2차 합산 13.9조, 2026년 26.2조 추경 중 고유가 대응만 10.1조. 한 번 시작된 지급은 멈추지 않고 규모는 커져만 갑니다. 이제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민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살리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을 한 단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화폐 10만 원을 받아서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 사장님 매출이 10만 원 늘어납니다. 좋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역화폐가 없었다면 그 식당에서 안 먹었을까요? 경제학에서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원래 현금으로 쓸 돈을 지역화폐로 대신 쓰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소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어차피 먹을 밥을 지역화폐로 결제한 것뿐이고 아낀 현금은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쓰게 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 정확히 이 점을 지적합니다. 현금 지원은 중상층에게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요. 정말 소비가 늘어나는 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던 계층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군사학에서 보급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전투를 하는 건 최전방 병사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보급선을 장악한 쪽입니다. 물자가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진짜 수혜자가 보입니다. 민생지원금의 보급선을 따라가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합니다.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카드사가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4조 8천억 원의 돈이 움직이면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수수료와 시스템 운영비가 발생합니다. 이 돈은 서민에게 가지 않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치적 주체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에요. 심리학에서 호혜성 원리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 나도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뭔가를 먹으면 괜히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6월 3일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선거 한 달 전에 국민 70%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설계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번 추경은 빚없는 추경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 25.2조 원을 활용한다고요.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초과세수가 생겼다는 건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거쳤다는 뜻입니다. 이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이지만 다른 선택도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를 갚을 수도 있었고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었고 다음 위기를 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KDI 연구원의 분석이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비 쿠폰은 미래 세대의 기회비용이다. 13.9조 원을 첨단 산업이나 전략기업에 투자했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 년간 안정적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요. 소비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투자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남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매번 봄에 씨앗 대신 빵을 구워서 동네에 나눠준다면 올봄에는 배가 부르겠지만 가을에는 수확할 곡식이 없습니다. 다음 봄에도 빵을 구워야 하고 결국 씨앗을 살 돈마저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국가 채무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2026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1.6%로 전망됩니다. 2029년에는 58%까지 올라갑니다. 매년 국채 이자로만 36조 원을 내고 있고 2029년에는 44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44조 원이면 어떤 규모일까요? 2026년 교육 예산이 약 100조 원입니다. 국채 이자만으로 교육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이자를 내는 건 누구일까요? 지금의 20, 30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입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 때 현금 지급 대신 고용유지 보조금과 직업 재교육, 전략산업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실업률을 3%대로 관리하면서 빠르게 회복했어요. 미국의 급여보호대출 PPP도 단순 현금 지급보다 고용유지, 조건부 대출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나눠주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질문 2가지를 남깁니다. 하나, 6년 동안 4번째 현금성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 대응인가요? 구조적 습관인가요? 한 번은 비상조치입니다. 2번은 선례입니다. 3번이면 패턴이고 4번이면 제도입니다. 멈출 수 있는 정치적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이 패턴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둘, 초과세수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과 초과세수로 미래를 투자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당신의 자녀에게 유리할까요?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는 한 달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같은 돈이 반도체 인재 양성, AI 인프라 에너지 자립 기술에 투자됐다면 10년 뒤에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고유가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얼마를 받는가가 아니라 이 구조가 반복되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를 봅니다. 초과세수 활용이라 재정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읽는 것과 못 읽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의 흐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돈을 읽는 올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